2013년 중국 상하이, 중국을 대표하는 푸단대학교. 푸단대학교 아시나요? 그 학교의 의대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평소처럼 물을 마신 다음 복통과 구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식중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증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악화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독성 검사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비교 물질을 구해서 재검을 한 뒤에야 정체가 드러납니다. 수사는 그 방안에서 모두가 쓰던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법원 기록과 공식 발표, 당시 보도 내용을 교차 확인한 범위에서 시간 순으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2013년 4월 1일 월요일 만우절 아침이었어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펑링 캠퍼스 20호 기숙사 건물 421호실. 이곳에는 3명의 석사과정 의대생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그중 한 명인 황량이 평소처럼 일어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공용 정수기로 다가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수통 꽂아서 쓰는 공용 정수기, 온수 냉수 버튼 따로 있는. 그래서 황량은 냉수 버튼 눌러서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순간 얼굴이 일그러져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불맛이. 그래서 재빨리 입안에 물을 내뱉어요. 물 이상하네? 생각하고 바로 물통을 화장실에 가져가서 다 쏟아버리고 깨끗이 씻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룸메이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황량이 1시간쯤 뒤에 좀 메스꺼운 거예요. 나 아침에 물밖에 안 먹었는데 왜 메스껍지?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구토를 시작합니다. 화장실로 가서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메이트들이 걱정이 되죠. 야, 너 얼굴 안 좋아. 병원 가볼까? 그러던 중 한 명이 황량을 진찰합니다. 아무래도 의대 석사 3년 차니까 기본적인 진찰을 할 수 있었죠. 맥박도 짚어보고 얼굴도 살펴보고 증상을 물었고 뭐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냥 위장염 아닐까? 그러니까 황량은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한 거죠. 룸메이트가 의대생인데 괜찮다고 하니까. 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나아집니다. 그날 정오 무렵 지도교수와 친구들이 황량을 푸단대학교 부속 중산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너 뭐 잘못 먹었니?" 하고 물어본 거죠, 이상하니까. 근데 아침에 물만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가벼운 식중독일 수 있으니까 수액 치료하고 가." 그래서 수액 치료 받고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4월 2일 화요일, 다음 날이죠. 근데 황량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중산병원에 갑니다. 이번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는데 그 결과를 본 의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즉시 입원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황량은 놀라요. 분명히 2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간 손상이 일어난다고? 이상하죠. 4월 3일 수요일 황량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간 기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악화가 될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다. 뭔가에 중독된 것 같다. 근데 뭔가에 중독됐는지 모르니까 우선 검사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8일 무렵부터는 황량의 의식이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뭔가에 얘는 지금 중독이 됐다. 독극물을 먹었거나 이거를 찾아야겠다. 정말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지만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는 뭐에 중독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인지, 무슨 세균인지, 어떤 극약인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황량의 부모님이 스촨성에서 급히 상하이로 오십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는데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고 의식이 없어 보여. 근데 치료를 할 수가 없대. 원인을 몰라서. 와,
근데 421호실에는 3명의 학생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황양 말고 다른 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황양만 아픈가? 왜 나머지 둘은 멀쩡한가? 그러면 이 룸메이트 3명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단대학교 펑링 캠퍼스. 여기는 푸단대학교 상하이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에요. 중국 최고 의대 중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호 기숙사 건물 421호실에는 3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2010 학번. 첫 번째 주인공, 지금 아픈 황양, 85년 8월생, 사건 당시 만 27세였습니다. 스촨성 자공시라는 작은 도시 출신이래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안의 외아들. 황양의 부모님은 둘 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으셨었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지병이 있어서 병원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근데 이 황양이 정말 대단한 학생이었대요.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첫 대학 입시에서 590점대를 받았는데 이것도 높은 점수였나 봐요. 근데 이게 만족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재수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도 재수할 때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재수할 때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가난한 집안에서 재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지만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05년 황양은 690점, 100점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점수로 푸단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장학금 받고 그거는 학비로 충당을 하고 남는 돈은 어머니 병원비 보태드리고 2010년 황양은 임상의학으로 전과를 하면서 푸단대학교 부속 이비인후과병원 석사과정에 직접 진학을 한대요. 시험 성적 전체 1등. 석사 3년 차인 2013년 황양은 박사과정 직진 자격을 얻었대요. 역시 이비인후과 전체 1등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평가는 한결같았대요. 황양은 성실하고 열심하고 굉장히 착한 아이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듯 황양은 티베트 가서 봉사활동도 하던 사람이래. 가난한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 막 격려하는. 당시 기사에 따르면 2010년 한 도움 행사에서 황양이 이런 취지로 말을 했대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직장을 잃으셨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스스로 버티기로 결심을 했고 결국 나는 해냈다. 아, 멋진 청년이죠. 두 번째 친구 린센하오. 86년생, 사건 당시 20대 후반, 의대 대학원생. 광둥성 산터우시 출신. 보도에 따르면 이 친구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고물 수거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린센하오 어머니께서도 심장병을 앓고 계셨고 린센하오는 5남매 중 셋째, 위로 누나 둘,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래서 형제 자매들한테는 린센하오가 롤모델. 2006년 린센하오는 대학 입시에서 680점대를 받아서 중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2010년 시험 없이 푸단대학교 상하이 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추천 입학합니다. 전공은 영상의학, 핵의학 분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 조직 활동도 했고 논문 실적도 뛰어났다. 석사 3년 차에는 광저우의 한 대형 병원에서 채용 면접까지 통과했다고 해요. 주변의 평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공부는 정말 잘하는 친구. 근데 린센하오는 안타깝게도 박사과정 직진 요거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세 번째 친구 알아볼까요? 거준치. 린센하오 황양과 같은 10학번 의대 석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거준치는 2010년 8월부터 421호실에 살았어요. 린센하오랑 같은 시기였죠. 황양은 1년 후인 2011년에 이 방으로 옮겨온 거고요. 거준치랑 린센하오는 처음에 꽤 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때요? 셋 다 완벽한 모범생이죠.
가난을 이겨내고 명문대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들. 어. 이제 이 세 사람이 룸메이트였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한테 어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룸메이트 사이에서 생기는 사소한 마찰들 뭐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뭐 기숙사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자는데 한 명이 불을 안 끄고 잔다든지 뭐 자야 되는데 뭐 시끄럽게 군다든지 뭐 물건을 안 치운다든지 어 추운데 문을 안 닫고 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 421 호실에도 고런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원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불만을 품었고 점차 원한을 쌓아갔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 뭐였을까? 재판 과정에서 같은 기숙사 학생들이 증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사람 중 두 명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다. 한 명은 성격이 활발하고 밝았고 성적도 좋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근데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친구들이랑 막 기숙사에서 수다 떨 때 다른 한 명은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분위기 주도하고 막 그랬는데 다른 한 명은 구석에서 책을 보거나 조용히 있었다.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온 학생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대요. 아마도 그 다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근데 뭐 실제로 무시했는지는 몰라요. 뭐 사람들 얘기로는 서로 나쁘게 대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그 한 명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3년 초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져요. 박사과정 직진 발표. 석사 3년차 학생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는 시험 없이 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황량은 합격했어요. 이비인후과 전체 1등 성적. 근데 린센하워는 탈락했죠. 이게 엄청난 차이죠. 같은 방에 살면서 매일 얼굴 보고 근데 한 명은 합격, 한 명은 탈락. 한 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한 명은 그냥 뭐 그쵸, 멈췄을 뿐인데 패배자의 느낌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리고 황량도 가난한 집안 출신, 린센하워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야. 그런데 린센하워는 그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음에도 정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애래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최고였을 텐데 얘한테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2013년 2월 물 구입 문제로 충돌이 좀 있었대요. 보도에 따르면 린센하워가 자기는 방에서 물을 별로 안 마시니까 이제부터 나는 물값 따로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량하고 거진치 둘이서만 물을 사기로 했대. 근데 거진치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린센하워 몰래 우리 물 마셨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물을 안 마시고 살겠어요. 근데 린센하워가 좀 쪼잔했던 것 같아. 그쵸? 근데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감 느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 본인을 좀 돌아보고 좀 내면을 다스려야 되는데 모든 이유와 모든 적개심을 밖으로 향하면 사건이 나는 것 같아요. 2013년 3월 29일 421호실 기숙사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황양이 다른 룸메이트들이랑 만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곧 만우절인데 재미있는 장난 없을까 하면서 뭐 누구 한 명 골라서 가볍게 장난쳐보자 뭐 요런 가벼운 농담이었어요. 막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린센하우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재판에서 린센하우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황량이 너무 득이양양해 보였대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만우절 장난? 그럼 나도 황량한테 장난을 먼저 쳐봐야겠다.
그치.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죠. 뭐 친구들끼리 만우절에 장난치는 거 흔한 일이니까. 근데 린세나우가 생각한 장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난과는 급이 달랐던 거죠. 3월 31일 일요일, 린세나우는 같은 과 친구 리펑을 찾아가요. 실험실에 놔둔 물건이 있다면서 열쇠를 빌립니다. 리펑 아무 생각 없이 열쇠를 준 거고, 오후 2시경 린세나우는 푸단대학교 부속 중산병원 11호 건물 2층으로 갑니다. 204호 영상의학 실험실. 이곳은 린세나우가 석사과정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하던 곳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실험실 구석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201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린세나우가 동물 실험에 사용했던 화학 물질들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집어듭니다. 시약병과 주사기,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린세나우는 그것들을 노란색 의료 폐기물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조용히 실험실을 나오죠. 린센하우는 의대생이었어요. 그쵸? 얘가 11년에 그 동물 실험을 했거든요. 어떤 걸로 동물 실험을 했냐 하면 NDMA, 정식 명칭은 N-니트로소디 메탈아민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 간에 극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무색무취. 그러니까 물에 타도 색깔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 실험도 하고 이걸로 연구를 했던 애면 린세나우는 이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간을 빠르게 손상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후 5시 50분경 린세나우는 노란 의료 폐기물 봉투를 들고 421호실로 돌아옵니다. 방에 아무도 없어요. 조용히 방 안 공용 정수기 쪽으로 다가가요. 시약병과 주사기에 들어있던 NDMA를 공용 정수기 물통에 넣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발표할 때 이 넣은 양을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린세나우는 뭐 시약병, 주사기, 노란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기숙사 건물 밖 쓰레기통에 버려요. 모든 게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날 밤 황량이 돌아왔겠죠? 린세나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재판에서 린세나우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황량이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황량이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근데 그냥 잠든 척 했다. (4월 1일) 황량이 구토를 시작했을 때 린세나우는 황량을 진찰을 했어요. 맥박을 짚고 얼굴을 살폈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위장염 아닐까? 그 말에 황량은 안심을 해요. 같은 방 룸메이트인데 의대생이잖아요? 근데 걔가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린세나우는 다 알고 있죠.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4월 2일 황량이 중산병원에 입원을 해요. 린세나우는 그 병원에서 견습 중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린세나우가 직접 황량한테 초음파 검사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말해요. 별일 없을 거야. 와, 이것도 뻥이었죠. 이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황량의 아버지 황국강 씨가 쓰촨에서 상하이로 급히 오십니다. 4월 3일 밤 황국강 씨는 421호실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린세나우와 단 둘이서. 그래서 황국강 씨가 린세나우한테 물었대요.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어떤 사이냐? 했더니 린세나우가 좋은 사이다. 완전 거짓말. 황국강 씨가 린세나우한테 친절하게 황량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고맙다고까지 했대요. 한 번은 린세나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황국강 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일부러 자전거에서 내려서 황량 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린세나우는 심지어 과일을 들고 병원에 황량 문병까지 갔었대요. 그러니까 황량은 황량 부모님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친절한 룸메이트가 자기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몰랐던 거죠.
의심도 못 해봤던 거죠.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1일 동안 린센하우는 침묵합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애쓰는 걸 보면서도, 그래서 황량이 점점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말을 안 했던 거죠. 근데 4월 9일 거진치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황량의 증상이 간 손상. 간이 빠르게 손상되고 있어. 그러니까 문득 떠올린 거예요, 거진치는. 옛날에 린센하우가 간 손상에 관련한 실험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황량이 선배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 문자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해요. 황양의 선배는 즉시 자료를 찾아봤대요. NDMA에 중독된 쥐의 증상이 황양의 증상과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선배는 황양의 지도교수한테 알렸고, 지도교수는 학교 보안처는 공안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 목요일 드디어 경찰이 움직여요. 상하이 공안국에서 수사관들이 나온 거죠. 421호실을 조사했어요. 정수기를 집중적으로 살폈죠. 물 샘플을 채취를 했고. Why? 황양이 물만 마셨다니까? 그리고 황양의 룸메이트들을 한 명씩 면담을 해요. 린센하우도 조사를 받았어요. 4월 1일 뭐 했니? 황양이 아프다는 거 언제 알았니? 혹시 무슨 단서 없니? 근데 린센하우는 나 그냥 평소처럼 있었다. 아침에 황양이 토하더라. 근데 뭔지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다. 완전 뻥을 친 거죠. 근데 수사관들은 린센하우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대요. 아, 얘 뭔가 숨기는구나. 그래서 출입 기록, 감시 영상 등 여러 가지를 확보하면서 동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을 해요. 어떤 거? 3월 31일 린센하우가 204호 실험실에 출입을 했던 기록. 수사관들은 실험실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린센하우가 2011년 사용했던 NDMA 시약병이 없어졌다는 거. 이거다. 4월 12일 금요일 새벽 경찰이 린센하우를 정식으로 형사 소환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어져요. 처음엔 부인하죠. 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증거를 하나 둘씩 이렇게 까는 거죠. 출입 기록, 감시 영상, 없어진 NDMA. 그리고 4월 12일 새벽 린센하우가 입을 엽니다. 내가 했다. 정수기에 NDMA를 넣었다. 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 그냥 만우절 장난이었다. 황양 좀 불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뿐이다. 죽일 생각 전혀 없었다. 근데 그게 믿겨지겠냐고요. 완전 치명상을 입힐 만한 독극물을 치사량 넘게 넣어놨는데 그게 장난이라고? 근데 끝까지 린센하우는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다그치는 거죠. 아니, 그게 장난이었고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황양이 아픈 걸 알고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냐. 왜 말을 안 했냐. 네가 의사들한테 NDMA 중독이라고만 말을 빨리 했으면 좀 더 빨리 치료가 되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참. 린센하우가 4월 12일 새벽에 자백을 했잖아요. 그때 황양은 아직 살아있었대요. 근데 너무 늦은 거죠, 치료하기에. 워낙 일찍 발견을 하고 알았어도 NDMA 치료는 쉽지 않다고 해요. 쉽지 않은, 치료가 어려운 독성 물질.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어져서 회복하기 힘든, 치료하기 힘든 상태였고. 4월 16일 화요일 3시 23분 중산병원 중환자실에서 황량은 숨을 거둡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 3시 23분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 황량은 NDMA 중독으로 인한 급성 간 괴사가 원인이 되어 급성 간 부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독극물이 간을 파괴했고 간이 무너지면서 몸 전체가 망가졌다. 이 얘기죠. 만 27세밖에 안 됐고 푸단대학교 이비인후과 박사 직진 예정이었던 청년, 가난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년, 티베트 가서 봉사까지 했던 청년인데 물 한 잔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량의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으셨다고 해요. 외아들이었대요. 가난 속에서 희망이고 자랑이었던 미래였던 아들이 그렇게 물 한 잔으로 사라진 거죠. (2013년 11월 27일) 상하이 제2중급 인민법원 푸단대학교 기숙사 정수기 독극물 사건 1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쵸. 엄청나게 유명한 명문대학교 의과생이 벌인 살인사건이니까. 그래서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린세나오가 군복 같은 녹색 재소자복 입고 2명의 법정 경찰에 둘러싸여서 들어와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발표하죠. 피고인 린세나오는 피해자 황량과 사소한 일로 갈등이 있었고 2013년 3월 31일 계획적으로 극독성 화학 물질인 NDMA를 취득해 기숙사 정수기에 투입을 했다. 이로 인해 황량이 사망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린세나오 변호인도 반박을 하는 거예요. 죽일 의도가 없었다. 만우절 장난이었다. 과실이다. 그리고 지금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요. 네가 한 거 맞니? 맞대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3월 29일 황량이 다른 친구들하고 만우절 장난 얘기를 하길래 나도 황량한테 장난을 쳐야겠다 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보죠. NDMA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고 있니? 알고 있대요. 자기가 쥐실험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넣은 양이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치사량보다 더한 양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쥐랑 사람이 다르다는 걸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정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만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양을 넣었다. 그게 왜 장난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얘기를 해요. 너 황량이 아프다는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당연히. 과일 바구니 들고 병문안을 갔더는데 왜 의사들한테 얘기를 안 했냐.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 동안 왜 계속 침묵을 했냐. 좀만 빨리 얘기했어도. 왜 린세나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처벌이 두려웠대. 그러니까 자기 처벌받을까봐 황량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량의 부모님이 법정에 왔어요. 오셔서 증언대에 서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애 착한 애였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효자였다. 박사 과정까지 합격을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게 됐다. 저 린세나오라는 아이가 만우절 장난이라고 하지만 누가 독극물로 장난을 치냐. 그리고 장난을 쳤다고 쳐. 그래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1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했던 게 그게 정말 장난이었겠냐. 죽기를 바란 게 아니었겠냐. 엄벌을 원한다. 아들을 되살릴 순 없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돼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2014년 2월 18일 1심 선고 공판.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을 낭독을 하죠. 내용은 이랬어요. 피고인 린세나오는 피해자 황량에 대한 불만으로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취득해서 정수기에 투입을 했고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는 행위다.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NDMA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치명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했다. 그러니까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더욱이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에서도 11일간 진술을 숨겼으며 이는 피해자를 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살인 의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린세나오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한다 라고 선고를 해요. 근데 또 린세나오 아빠는 장난이었다, 반성하고 있다 하면서 막 항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대요. 내 아들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아휴 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난이었겠어요?
1심 판결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푸당대 구성원 170명 이상이 탄원서를 작성한 거예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177명이라고도 해요. 내용은 린센하워 사형 즉시 집행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탄원서는 상하이 고급 인민법원, 그러니까 2심 법원에 제출이 됐어요. 그 중에는 법학과 학생, 의대 학생, 다른 학과 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린센하우는 우리 친구였고 착한 사람이고 학업도 우수했고 실수한 건 맞는데 그쵸? 얘네는 만우절 장난인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죄까지는 아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이미 사형제를 폐지했다. 우리도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탄원서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장난이었다고?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어쨌든 아니 그러면 황량은 친구 아니었냐? 이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황량의 아버지 황국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들 마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아들도 너의 친구였다. 우리 아들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맞는 말이지. 그래서 2015년 1월 8일 상하이 고급 인민법원 2심 선고, 원심을 유지한다, 항소 기각. 그러니까 다시 사형 선고 유지라는 거죠. 린센하우의 아버지 린 주니아오 씨는 18,000자 분량의 탄원서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을 했었대요. 아들 좀 살려달라.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다. 라고 호소를 했지만 최종 결정 사형 승인. 그래서 12월 11일 금요일 린센하우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났다고 해요. 아버지 린 주니아오와 약 10분간 면회를 했고 린센하우는 계속 죄송하다라는 말만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상하이 제2중급 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린센하우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린센하우의 나이 29세. 세 명의 의대생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모두 열심히 공부했고 총만 받는 미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으로 두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기숙사 정수기 물 한 잔. 살아남은 룸메이트 중 한 명인 거준치는 1심 선고 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 4월 1일 아침에 내가 먼저 물을 마실 수도 있었다. 끔찍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색 사건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